새벽녘 첫 노을이 어둠을 밀어내는 시간. 윤시아는 언제나처럼 침대맡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확인하는 건 15년간 바뀌지 않은 배경화면. 단발머리를 하고 맑게 웃고 있는 쌍둥이 여동생 시아의 모습입니다. 시아는 한숨과 함께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었죠. 13년 전 고등학교 졸업 직전 시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7년 후에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만은 여전히 동생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시아야. 시아가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원룸 벽면에는 쌍둥이였던 그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었죠. 시아의 눈빛이 따뜻하다면 시아의 눈에는 항상 어떤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말했어요. 시아는 착하고 시아는 까칠하다고. 시아는 모범생이고 시아는 문제아라고. 이런 비교가 쌓이고 쌓여 시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자라났던 겁니다. 시아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살의 얼굴에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나날은 고되지만 그녀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시아를 향한 죄책감 때문일지 모르죠. 내가 더 챙겼어야 했어. 더 들어줬어야 했어. 이런 생각은 매일 밤 시아를 괴롭혔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어두워진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하던 시아. 그때 골목길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 남자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죠. 전형적인 조폭들의 모습이었어요. 시아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때 그 집단 안에서 걸어 나오는 한 여성의 뒷모습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키 작은 체구에 약간 휘어진 어깨선.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을 비췄고 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아야.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마치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실어 날랐는지 그 여자가 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입술, 하지만 전혀 다른 눈빛. 차갑고 날카로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순간 여자 주변의 사내들이 시아를 발견하고 경직됩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고개를 숙이며 보스님, 이라 외쳤죠. 시아는 혼란스러움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시아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들은 쌍둥이 동생의 목소리.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아는 살아있었고 그것도 조폭의 보스로서 말이죠. 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리의 소음,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모두 멀어지고 오직 시아의 모습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시아는 부하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더니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죠. 시아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시아야, 잠깐만. 시아의 외침에 시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등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천천히 돌아선 시아의 얼굴은 감정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듯한 표정이었죠. 당신은 절 착각하시는 겁니다. 시아가 냉랭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는 알았습니다. 저 목소리, 저 입술의 작은 떨림은 분명 시아의 것이었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쌍둥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단 1분만이라도. 시아의 애원에 시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순간 주변의 조폭들이 긴장한 기색으로 시아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시아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죠. 내일 오후 2 남산 전망대. 혼자 와요. 시아는 그 말만 남기고 차에 탔고 검은 세단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조폭의 보스로 살아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복잡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시아가 점점 어두워지던 모습,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지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를 본 그날 밤의 격렬한 다툼까지. 시아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시아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낯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한 장.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왔죠. 다음 날 시아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남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정확히 오후 2 시아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죠. 오랜만이네. 언니. 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시아야. 정말 너구나. 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들 내가 죽었다고. 우린 13년간 내 장례식도 못 치르고. 죽은 건 맞아요. 시아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날 밤 윤시아는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나 대신 세상이 날 버린 거죠. 시아는 동생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 안으려 했지만 시아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찾았다고요? 시아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번쩍였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날 밤 가족 중 누구도 날 찾지 않았어요. 언니는 대학 준비에 바빴고 부모님은. 아, 맞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시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5년 전에, 어머니는 작년에. 시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온 후 시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시아의 차가운 눈빛과 냉담한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아는 시아가 실종된 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시아의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시아는 오래된 서랍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의 친구들 사진을 하나하나 살폈죠. 그중 한 명, 김미래. 시아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친구였습니다. 시아는 소셜미디어를 뒤져 미래의 계정을 찾아냈고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시아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래는 시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시아는 그날 밤 너무 절망했어. 집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거든. 미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게 왔었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런데 다음 날 사라졌지. 어디로 간 건데? 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거리에서 지냈대. 그러다 청아내라는 조직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시아를 받아줬어. 청아내. 시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강력한 조직 폭력배의 이름이었어요.
미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아는 이제 그저 중간 보스가 아니야. 그녀는 청한회의 실질적인 수장이야. 그림자 여왕이라고 불리지. 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그녀의 여동생이 어떻게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미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어요. 시아가 주로 머무는 곳을 알아. 하지만 조심해.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시아가 아니야. 그날 저녁 시아는 미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윤시아 씨.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펜트하우스가 시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시아가 서 있었죠. 검은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시아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찾아오리라 생각했어. 시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 그날 집을 나간 거야? 시아가 물었습니다. 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내게 말했어. 내가 시아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 순간 난 깨달았지. 난 언제나 두 번째였다는 걸. 시아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부모님의 비교가 시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을 주었죠. 언니는 알아? 내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 누군가 날 찾아주길.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실종 당시 가족들은 시아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렸지만 그녀가 있던 곳까지는 찾지 못했던 겁니다. 우린 널 찾았어. 정말로 찾았어. 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을 몰랐을 뿐이야. 시아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모두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결국 언니는 대학에 갔고 부모님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잖아. 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내가 사라진 후로 술에 의존하셨어. 그것 때문에 강경화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끝까지 내 방을 그대로 두셨어. 시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며칠 후 시아의 연락을 받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시아는 시아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거리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됐죠. 청한회의 전 보스가 나를 받아줬고 나는 배움이 빨랐어요. 하지만 그건 범죄야, 시아야. 시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범죄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회는 뭐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 시아는 동생의 손을 잡았고 놀랍게도 시아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소음이 들렸고 시아는 즉각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곧 총성이 울렸어요. 시아는 본능적으로 시아를 감싸며 땅에 엎드렸죠. 제길 배신자가 있었군. 두 사람이 공원을 빠져나가는 동안 시아의 어깨를 스친 총알이 차 유리창을 깼습니다. 시아는 아픔을 참으며 시아를 차에 밀어 넣었어요. 당분간 집에 가지 말고 이 주소로 가요. 내 사람들이 언니를 지킬 거예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릴 노리는 거야?
시아의 눈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어요. 내 조직, 내 반란이에요. 그들은 내가 언니와 다시 만난 것을 약점으로 보고 있어. 시아가 알려준 안전가옥에 도착한 시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어두웠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시아의 부하들이 집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죠. 시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시아가 들어왔어요.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시아는 황급히 일어났죠. 괜찮아? 많이 다쳤어? 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스쳤을 뿐이니까. 시아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시아야, 이건 너무 위험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이런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경찰이요? 시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경찰의 절반은 우리 주머니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 이미 돌아갈 수 없어. 내 손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가. 말을 멈춘 시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사라진 날부터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 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 돌아오셨고 엄마는 내 방에 들어가 울었어. 나는 내가 내 삶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 시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는 내 일부야, 시아야. 내가 없는 동안 나는 절반의 사람으로 살았어. 시아의 표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갑게 응어리졌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난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해. 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내가 왜 시아처럼 되지 못하냐고 소리치던 순간을.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 시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동생의 등 뒤에 섰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시아야. 난 내가 부러웠어. 너의 강인함, 너의 열정,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그렇게 아프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시아가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난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시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 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아를 꼭 안았어요. 처음에는 시아의 몸이 굳었지만 천천히 그녀의 팔이 올라와 시아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어요. 시아의 부하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스, 강 박사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부가 위험합니다. 시아는 즉시 표정을 단단하게 굳혔어요. 방금 전까지 보였던 감정의 틈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여기 머물러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시아는 시아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시아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세계예요. 내가 끝내야만 해. 시아가 떠나고 안전가옥에 홀로 남은 시아는 불안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고 시아가 남긴 경비원 2명만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동생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동생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현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시아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게 연락했죠. 시아가 위험해. 청안의 본부가 어디야?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쳤어? 거기 가면 너도 위험해져. 하지만 시아는 단호했어요. 13살 때부터 잃어버린 내 동생을 이제 와서 다시 잃을 수는 없어. 마침내 주소를 얻어낸 시아는 경비원들 몰래 안전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오래된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이곳이 청와내의 본부라고 했습니다. 시아가 건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 위층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시아는 공포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시아야, 시아. 시아는 연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동생을 찾았습니다. 몇 층을 올라가던 중 복도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아는 벽 뒤로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시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는 어깨에 피를 흘리며 몇몇 부하들과 함께 저항하고 있었어요. 시아야.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시아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어요. 언니, 여기 왜 왔어?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총알이 날아와 시아의 옆에 있던 부하를 맞췄습니다. 시아는 재빨리 동료를 끌어당겨 보호했어요. 시아는 용기를 내어 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자, 시아야. 여기서 나가야 해. 시아가 동생의 팔을 잡았어요. 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 조직은 끝이야. 조직보다 내 목숨이 중요해. 시아가 외쳤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박사라 불리는 시아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는 총을 들고 두 자매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윤시아, 마침내 내 약점을 찾았군. 강 박사가 비웃었어요. 내 쌍둥이 언니라. 흥미롭군. 시아는 시아를 자신의 뒤로 밀었습니다. 언니는 관계없어. 내 싸움은 나와 하는 거야. 강 박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미 늦었어. 오늘 청아내는 내 것이 된다. 총구가 두 자매를 향했습니다. 시아는 재빨리 몸을 날려 시아를 덮쳤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시아는 공포에 눈을 감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시아의 부하들이 나타나 강 박사의 일행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시아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다 괜찮아. 내 사람들이 왔어. 강 박사는 체포되었고 건물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시아는 시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왔어? 시아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시아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내 동생이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청안의 본부에서의 사건 이후 시아는 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입원을 권했어요. 시아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시아의 간곡한 설득에 마침내 굴복했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걱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시아는 매일 병원을 찾아 시아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런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아가 어린 시절 앨범을 가져왔어요. 함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기억나? 우리 10살 때 제주도 여행, 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해변에서 조개를 너무 많이 주워서 가방이 터질 뻔했지. 시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화내는 줄 알고 바다에 다시 버렸었지. 근데 사실은 기념품으로 보관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시아가 문득 시아에게 물었어요. 혹시 조직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곳이 내 세계였으니까. 하지만, 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언니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요. 내 세계는 잔인해. 강 박사 같은 놈들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시아는 시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널 기다릴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3살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웠어. 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항상 모범생이라는 것, 부모님이 언니를 더 사랑한다는 것, 그 모든 게 너무 미웠어. 시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더 민감했어야 했는데. 시아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집을 나왔을 때 사실은 돌아오고 싶었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 그리고 거리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았어. 그래서 강해지기로 했어.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구나. 시아가 동생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시아는 평생 처음으로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언니의 품에 안겼어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오랜 시간 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시아는 그저 동생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시아가 속삭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시아의 부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보스가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시아가 더 강해 보인다고 느꼈죠. 진짜 강함은 때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시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 시작하자. 우리 둘 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고아원 앞에 한 차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두 여성은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아는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반겼고 시아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죠. 괜찮아. 아이들은 너를 좋아할 거야. 시아가 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아는 불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건 처음이라. 지난 6개월 시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는 청와내의 운영권을 신뢰할 수 있는 부하에게 넘겼어요. 물론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방향성을 합법적인 사업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죠. 경찰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처벌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시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고아원 안으로 들어선 시아는 낯선 환경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죠.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시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같이 그림 그릴래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의 손을 잡고 미술실로 향했습니다. 시아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고아원 옥상에 나와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땠어, 오늘? 시아가 물었어요. 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았죠. 시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지? 나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랬어. 이 아이들이 내게 준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아. 침묵 속에서 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난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시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지. 이미 시작했잖아. 시아의 눈에 별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희망과 따스함이 깃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난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세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죠. 시아는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오늘 아이들과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두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서툰 글씨로 내 언니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시아는 시아의 제안으로 사회복지학과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고 조직에서의 습관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두 자매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시아는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죠. 시아는 옆에서 그런 동생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가장 무너진 순간, 가장 지키고 싶었던 이름은 가족이었다. 묘소를 떠나며 시아가 중얼거렸어요. 시아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어요. 더 이상 따로 걷지 않을 두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